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은 야권연대 무산의 책임을 느낀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언론은 국민의당 트로이카 중 한 축이 무너졌다 이런 분석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야흐로 4.13 총선 D-26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김성식 당 최고위원을 모시고 4.13 총선 과제 전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식입니다. 예, 팟짱에 처음 출연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지면으로는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렇게 팟짱에 제가 무려 3년 차입니다. 네. 2014년 9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횟수로는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1년하고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이거 하시면서 제가 네. 아주 그냥 추궁을 잘하시는 인터뷰를 당하지 않은 게 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번번이 하여튼 잘 안 됐는데 이번에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초록색 잠바를 입고 계신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제 지난 2월 초에 네. 국민의당이 이제 창당 대회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합류를 하고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시작했고 또 제 선거구가 관악갑입니다. 네. 서울에서 제3정당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는지 최전선 지역이어서요.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19대 총선 때 당시 이제 무소속으로 그렇죠. 출마를 하고 또 한나라당의 쇄신을 촉구하면서 탈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양당 구도로부터 탈피해서 국민의 민생을 바라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좀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죠. 그게 좌절이 될 때는 또 저도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고요. 네. 그래서 다시 국민의당을 통해서 그 새 정당의 꿈, 새 정치의 꿈, 새로운 정치판 짜기 네. 그걸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정치권 빅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4.13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끊임없이 분화하고 뭐 탈당 무소속 막 이게 계속 오늘 막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 20일 날 뭐 입당 선언을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정치권 빅뱅 특히 이제 4.13 총선이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네. 우선 정치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국민들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이제 지하철역에 서게 되면 김성식입니다. 바르게 일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분들은 호응도 해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당신이 뭔가 누리려고 국회의원 하려는 거 아니냐. 아, 그동안 정치하는 거를 쭉 봐왔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싸우고 뒤로 또 담합하고 그런 걸 계속 봤는데 문제 해결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라는 이런 정당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 정치하는 입장에서 부끄러운데 요새 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네.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의 지경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정치가 최소한의 자신들의 자존감마저 다 잃어버리고 금도를 넘어선 그 적나라한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네. 국민들도 하늘을 찌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이런 정치가 왜 반복됐을까요? 저는 그것은 87년 이후에 7번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까지 더 나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1번 아니면 2번을 반복적으로 찍어온 그런 어떤 기득권 정치가 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계파 싸움을 하더라도 좀 그 현안이나 민생 문제를 이렇게 대처하면서 했거든요. 네. 눈치를 보면서 했거든요. 국민 눈치를 보면서. 네, 지금은 마구 제쳐놓고 뭐 아주 적나라하게 저렇게 싸우잖아요. 네. 그 이유는 다른 당으로부터 반사이익만 얻으면 된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요. 전국적으로. 네. 예.
어떤 분들은 뭐 서울이야 뭐 수도권이야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사실 서울 수도권도 가만히 보시면 네. 소수의 몇 개 지역구를 빼놓고 나면 다 험지다 텃밭이다 해가면서 사실은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각 정당 내에서는 개파다, 패권이다, 또 뭐 친박이다, 뭐 아니다 하다가 이제는 뭐 진박이다, 뭐다고 하고 말이죠. 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 정치가. 오로지 어떻게든 살아남고 네. 공천권자나 권력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돼 보니 정치 스스로가 무너져 오고 거기에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서 심지어는 정당하지 않게 괜찮은 국회의원마저도 쳐내고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지금 보면 그 결정판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당대표는 간데없고 공천위원장이 막 모든 걸 다 뭐 권력인가요? 권한을 휘두르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괜찮은 국회의원마저 다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한나라당에 계셨잖아요. 과거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계실 때 그때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시고 그래서 탈당을 결심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96년도에 네. 돌아가신 재정구 선배님 또 이부영 의원님 또 지금 더민주에 계시는 김부겸 의원 네. 또 저 뭐 네. 같이 이렇게 당시 통합민주당을 만들어서 네. 지역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통합민주당이 이제 나중에 네. 그 신한국당과 합당을 하면서 네. 뭐 어색하지만 제가 한나라당 옷을 입게 된 것이고 기왕 옷을 입게 된 이후에는 그 당을 변화시키는 것이 또 한국 정당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뭐 쇄신파의 입장에서 정당 개혁을 위해 또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근데 네. 좌절을 겪고 이제 2011년 12월에 탈당하면서 허허벌판에 가서 나는 정말 기성정당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그 무소속 정치 의병으로서 네.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어떤 전초기지로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새누리당은 더 심한 거예요. 그때보다 더 심해졌다. 네. 네. 예를 들면 뭐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논쟁을 하는 거고 네. 그것에 묻어서 약간 개파 싸움을 네. 하는 거라면 예. 뭐 어느 정도 봐줄 예. 수도 있는 건데 예. 대놓고 예. 친박이냐 아니냐 예. 나아가서 요즘 진박이냐 아니냐는 예. 이런 식의 논쟁을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 부대를 어떻게 재편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 부대. 예. 이런 관점에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예. 있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정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 선수를 추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후보를 간추려 들여서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다양하게 하고 예. 확장할 거냐가 포인트인데 그렇습니다. 권력자의 친위 부대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공천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하고 국민 주권이어야 되고 그렇죠. 정당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해온 유승민 가령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예. 지금 완전히 뭐 차라리 잘라달라, 네. 차라리 나가라 먼저 이런 지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스스로 결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거의 패도의 경지라고 봐야 되고요. 패도의 경지. 예,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고전에 따르자면 네.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의 패도의 경지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속에서 제가 요새 이제 관악갑에 이제 출마 예비 후보로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며칠 전에도 제가 시장을 좀 다녔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아주 골수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네네. 아는 분인데 그분은 이번에 뭔가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을. 새누리당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국민의당이 좀 그런 역할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런 지나친 거 예. 이런 거는 국민들도 아마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집권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뭐 공천을 해도 또 설사 개파를 좀 챙겨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네. 저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만드는 후과는 반드시 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새누리당이 총선 시작하기 전부터 원유철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뭐 200석, 180석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 그게 가능할 거냐라는 것에 늘 정치평론가들은 미지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씩 다녀오시면 이게 또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대구, 경북, 부산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또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막 이렇게 선거 때 나서고 직접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에선 비판도 하는데 최고위원께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네, 뭐냐 이게 뭐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역할을 오해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지적들도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요컨대요 선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뭐 크게 또 방향이 달라지고 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냉정하게 삶이 너무 힘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것이 굳이 따지면 뭐 한두 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가지고 어떤 정권의 책임을 다 져라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국민의 아픔을 받들면서 집권 그렇죠.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면밀히 보시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노력은 잘 보이지 않고 말하자면 어떤 공천판이나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거는 저는 역풍이 반드시 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경제 실정도 만만치 않고 또 부동산 통해서 약간 뭐 지탱한 거 외에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역대 최저의 성장률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실질 가계 소득은 네. 뭐 0%대입니다. 뭐 조금 올라갈 때가 0.9%, 좀 낮을 때는 0.3%.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거의 안 오르고 있는 데다가 일자리도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청년 그다음에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두 삶이 불안해요.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그 기득권 양당 정치가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높아져 있는 거고 네. 더 잘해야 되는데 자기 혁신은 안 하고 자기 사람 심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정치가 어느 끝까지 가는 것인 건지 네. 그리고 정치란 건 궁극적으로 어떤 의회 권력을 차지하건 네. 정권을 차지하건 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힘겨운 삶에 대한 네. 과연 국민은 최소한의 기대마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기존 여야 저희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4.13 총선의 정치 사회적 의미 정말 이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너무 극단화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라는 국민의 아우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신 싸워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못하는 이 낡은 정치와 싸워야 되고 너무 심해져 있는 불평등 경제와 싸워줘야 됩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네. 저한테 이제 이 문자를 보내오신 한 주민은 이렇게 말씀해요.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잘 안다. 네. 그러나 내 아들들에게 가진 것 없이 태어나도 세상은 좀 살만하다는 거. 그거는 정치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어느 분인지 진짜 현명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자세로 네. 좀 그 네. 임해라 이제 이거거든요. 예. 정치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기득권 양당 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하면서 뒤로 단합하고 담합하고 네. 또 상대방 반사의 이익만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니까 꼭 국회의원 된 사람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떠나서 네. 우리 장윤상님께서도 많이 국회에 들어오시잖아요. 지금과 같은 구조, 공천이 곧 당선이고 아무리 의정활동 잘하거나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치 않는 네. 국민들의 고통을 살피고 바른 소신껏 정치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누구나 의정활동 열심히 안 하고 예. 대충 하고 또 진영 논리에 줄서기 따라서 하고, 예. 하청 국회의원 되는 거죠. 권력에서 하청국회의원, 권력의 예, 하청국회의원. 뭐 이렇게 투표해라. 예. 뭐 원내대표 내 손으로 당신 손으로 원내대표 만들었지만 원내대표 찍어내라. 혹은 뭐 이런 이제 또 진영 논리로 네. 뭐 때로는 협력해야 될 사안도 있는데 무조건 반대해라. 네.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정치가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그도 내용이 말씀드리지만 이 양당 구도는 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제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 제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3당이 유력한 원내교섭단체를 뛰어넘는 유력한 국회 정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3자가 플레이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꽉 막힌 전국을 풀 수도 있고 국민들이 지켜보잖아요. 네.
1번 아니면 2번 혹은 네. 2번 아니면 1번이었는데 예. 3번이 있어요. 국민 새로운 선택권이 대안이 있습니다. 생긴다. 예. 그럼 1, 2번이 조심하게 되고 금도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이 세 당이 머리 맞대고 복지는 얼마나 하고 재정은 또 얼마나 하고 세금은 얼마나 걷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한 10년 계획도 같이 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은 뭐 무상 보육에 대해서 뭐 신경 쓰는 듯 하다가 예산은 또 그 교부금 속에서 쓰라고 그렇죠. 하고 있고 예. 지금 제1야당은 예전에 이제 무상급식 갖고 좀 재미를 보니까 또 보육 문제 해결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복지 문제도 그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표만 쫓아가는 식으로 하면 네. 어떤 무상 시리즈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선거 때 표가 되니까 하다가 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두 정당은 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사실상 미가입자 내지는 납부 유예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되면 노인들이 그러니까 65세가 넘게 되면 연금을 못 하는 사람이 되는 600만 거죠. 명이 넘는다는 건데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도 지금 비정규직 경우 고용보험 즉 저 일하다가 이제 해고되면 이제 받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경우에는 30%가 안 돼요. 이것마저도 박근혜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네. 그럼 국민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표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좀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될 테니 네. 좀 복지에 잘 쓸 테니까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도 표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 복지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놓고 토론하면 답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는 정치판이 바뀌려면 저는 적어도 양당 정치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세계 정당, 유력 정당이 서로 머리 맞대고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더 있으니까 이제는 조심하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때로는 타협 조정하는 이렇게 국회의 협상 구조 자체를 바꿔내는 이런 정치 혁명이 필요하고 네. 그것 때문에 바로 이 국민의당을 통한 또 이 새로운 정당을 통한 정치의 새 판짜기 이것이 중요해진 20대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들으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다당제 예,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원내교섭단체 오늘 등록을 하시니까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명실상부한 3당 체제가 되는 것이고 원내에 있긴 하지만 원내교섭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가 되면 국민의 요구가 다양하게 수렴되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선거는 늘 인물 구도 정책인데 이번처럼 정책이 실종된 선거는 저도 정치부 기자 하면서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하나라도 무상급식이라도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봤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복지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논의도 사실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부자 증세에 관한 제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 최고 세율이 35%였는데요. 그때 최고 세율을 38%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더 걷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다만 대기업 법인세가 25%에서 22%로 내렸죠. 내렸고 예. 그걸 20%로 더 내리려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들어누운 거죠. 더 내리면 안 된다. 이 재원으로 우리가 쓸 곳이 많다. 그렇죠. 민생이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내리는 것은 제가 들어누워서 막았고 그때 네. 또 많은 여야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면 대체로 한 4, 5조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와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 3조쯤 뭐 괜찮을 때는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잘 쓰자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소득세를 통해서 증세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소득 한 1억 5천만 원 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더 높은 지금 38%인데요. 네, 네. 이거보다 더 높은 세금으로 매긴다고 해서 1조 이상 증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조금씩은 부담이 크게 되지 않은 수준에서 조금씩 부담하는 것이 될 때 저는
보편 복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얘기를 여야 할 것 없이 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이야기는 표가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제 법인은 표가 없잖아요. 네. 법인은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인못에 올리는 얘기만 예, 하고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기 복지의 재원은 마련 못 하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야 될 거는 사실 지난 이제 한 10년 정도 네. 뭐랄까 국민의 정부 또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현재 제1야당도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과연 왜 그렇게까지 못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돌아보면 결국은 간단해요. 좀 표 안 되는 국민 부담이 되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고 뭔가 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말로만 앞세우다가 공약은 못 지키고 세제는 좀 왜곡되고 네. 복지 체계도 왜곡되는 이런 일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는 좀 정직하게 솔직해지자. 예, 예. 정치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정치를 좀 솔직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법인세 관련해서요. 최소 25%로 원점 복귀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그래서 정부 재정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저도 평가도 같은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네. 최소한 그런 정도는 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선거 뭐 26일밖에 안 남았는데 각 당이 서로 공천하느라 정신이 없고 공천 과정에서 완전히 피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다들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구 선거 얘기를 좀 이번에 해볼게요. 이번 총선에서 관악갑,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갑에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보니까 2004년부터 이번에 벌써 네 번째 도전.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이에요? 네, 2004년? 다섯 다섯 번째예요? 와. 20년간 관악갑에서 도전을 하시는 건데, 지금 거기 봤더니 서울대 77학번 동기로 알려졌더라고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장을 겨루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지역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만 다섯 번, 대개의 경우는 하다가 잘 안 되면 뭐 지역구를 옮기거나 뭐 다른 데 가서 새롭게 도전한 이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관악갑에서만 그렇게 다섯 번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뭐 한 번 시작한 곳에서 네. 또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정이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좀 저 나름대로의 꿈과 기회를 얻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2000년, 2004년 선거 두 번 낙선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동네의 어떤 여성 봉사단체에서 이제 대규모 바자회를 했었어요. 2000년에 2004년에요. 2004 그러니까 이제 년에. 두 번 낙선하고 이제 참 그 마음이 힘들어서 그 바자회 행사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뭐 선거 끝나고 또 어차피 인사는 해야 되고 가서 올라갔어요. 바자회 장소에 뭐 떡볶이도 하고 지짐도 붙이고 뭐 이런 부침개도 붙이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여성 봉사 단체에 있는 그 회원들께서 참 몇 사람이 저를 그냥 와락 이제 껴안아 주시면서 사실은 사람의 면에서는 우리 김성식 후보를 참 제일 좋아했다. 이번에 좌절하지 않고 한 번만 더 노력한다면 다음에는 꼭 이제 찍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떡볶이 이렇게 하던 손으로 이제 저를 안았으니까 제 사실 양복이 많이 이렇게 얼룩이 졌지만 네. 참 그때 그거를 기억에서 그때 그 그림의 기억에서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또 계속 노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도 인간이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당선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제가 특별히 뭐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렵게 하다 보니까 참 국회 단상에 있는 것 하루하루가 참 저에게는 절박했고 참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 마음의 다잡기를 매일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 네. 너무 뭐 측근 중심으로 또 형님 동생 해가면서 그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자꾸 이렇게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풀어나가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서민들이 힘들어져 있는데 자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이제 그래서 제가 딸랑이 정치는 안 한다 하면서 소신껏 제가 우리 서민들의 또 상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아둥바둥 노력했던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어쨌든 이제 19대 선거에 이제 낙선을 하고 이제 이번에 다시 20대 선거를 띱니다. 저는 사실은 선수 하나를 더 쌓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 김성식의 정치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후배들이 뛸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이 또 국회로 가신다고 해서 저는 저보다 못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초선에서 재선, 재선에 3선 이런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판을 한번 바꿔봐야 된다니까요. 1, 2당을 번갈아 가면서 찍어주고 한 석씩 만들어주다가 선거만 끝나고 나면 맨날 엉터리 정치가 반복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네.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드리고 우리 정치 구조도 바꾸고 네.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모습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국민들의 덕분에 유력한 교섭단체가 되어서 3당 구조가 국회 내에서 정립이 된다면 정치하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바로 이런 정치의 새판 짜기를 위해서 다시 20대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죠. 또 관악갑이 야권의 지지층이 아주 넓은 것이고 우리 네. 젊은 층이 아주 많이 사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런 기본적으로 여권의 확장성을 견제하면서도 네. 이런 제3정당 선거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전선이고 최적지라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관악갑에 도전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정치를 바꾸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새누리당이 보수 언론조차도 저거 친박당 아니냐, 박근혜 당이다 이렇게 딱 명명을 해버리는 상황인데요. 뭐 진영 장관이 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를테면 그러니까 보수 야당의 중심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한다면, 뭐 국민의당은 어떤 포지셔닝인지, 그리고 정의당은 뭐 진보 정당을 표방했으니까 그렇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것도 20대 총선에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미 뭐 여야가 예. 전대미문의 선거법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선거법 안 고치기. 선거법 안 고치기 담합을 해서 불과 얼마 전에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가운데 네. 겨우 또 선거법도 선거구제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양당 구조 속에서 네. 어떤 제도 개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네. 그들 스스로가 이 소선거구제를 기득권으로 해서 네. 천년만년. 텃밭과 네. 험지를 나누어서 천년만년 다 그냥 하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당은 물론 당연히 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중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 명부 제도로 바뀌면 좋겠지만 네. 또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소선거구제에서라도 살아남고 교섭단체를 만들어 정치판을 바꾸는 모습을 볼 때 저 당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당 구도가 정착되기 위한 선거구 제도의 제도적 개혁, 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제도 개혁을 동의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현 속에서 네. 어떤 관문을 돌파해야 제도 개혁의 에너지도 생긴다는 것이고 제도 개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는 국민의당 같은 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우리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다른 한편 제가 말씀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정치가 이제 지역주의 내지는 네. 또 이념 대립 네, 뭐 네, 이런 네. 거로 이제 너무 짜여지다 보니까 네. 우리 사회는 사실 굉장히 다원화가 됐잖아요. 이미 네. 된지 생각이 오래죠. 아주 네. 뭐 획일적으로 A 아니면 B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법 사회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정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낡은 그 이념이나 혹은 때로는 지역적인 이런 구도 속에서 하다 보니까 대변받지 못한 국민들이 많이 생긴 너무 거죠. 많이 예. 생겼죠. 그 뭐 정치학자들이 늘 강조하듯이 민주주의 핵심은 국민의 분포를 의견 분포를 국회가 대변을 잘해서 다양성을 잘 그렇죠. 가지고 통합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대변이 안 된 계층이 주로 어디냐? 즉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예.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시민들이 잘 반영이 안 됐고 네. 또 하나 이제 노총이나 민노총 같이 이제 이렇게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경우는 대변이 되는데 네.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알바라든가 네. 또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
그 조직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잘 대변되지 않았어요. 네. 즉 이렇게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았던 계층, 또 상식과 합리의 판단하는 부분들, 이런 그 유권자를 대변해서 정치판을 합리적으로 바꿔보자는 게 저희 국민의당이고요. 네. 이번에 한번 한국 정치 한 번은 세판 짜기 해야 됩니다. 네. 한 번은 세판 짜기를 하지 않고 계속 다시 또 양당의 1, 2당 구조가 쳇바퀴 돌잖아요. 무슨 민생이 해결됐으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으며 저희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러니까요. 해보시죠.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그동안 봐왔던 정치인 김성식은 엄청난 전략가이기도 하고 정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구와 전국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 뭐 직군별로 이렇게 뭐 가기도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구청장의 역할인지 국회의원의 역할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왔습니다. 막 이렇게 행정가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근데 이제 그 역할의 착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구분하려면 적어도 비례대표를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 살림, 나라 걱정,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고 틀을 바꾸고 그걸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력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고 민의에 기반해서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너무 비슷한 거죠. 구청장 뽑는 선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나 뭐 이런 비슷한 성격들이 있어서 좀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정치 이건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좀 정치부 기자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점은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적 보세요? 현안이나 국민적 민생 현안을 네. 국회가 잘 해결을 하면 그렇죠. 굳이 지역구 일에 매여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안 한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 당에 쓱 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뭐 홍보하거나 하지 않아도 네. 얼마든지 다음에 재선되고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국회가 나라 일 크게 네. 봐서 네. 나라 일. 네, 나라의 일 그거 잘하라고 지금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맨날 싸움질 하다가 이제 못하고 맨날 이제 이렇게 폭탄을 돌리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욕 먹잖아요. 그럼 욕 안 먹으려니까 이제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네. 정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건가. 네. 이걸 통해서 저는 문제를 해결을 네. 해야 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얽매이기보다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바로 그것이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 기득권 양당 체제를 요번에는 한번 깨트리고 3당의 경쟁 체제, 네. 국민의 선택이 가능한 체제로 바뀔 때 네. 국가적 현안과 민생 현안에 대한 각 정당 혹은 국회의원들의 그 적극적인 그 접근 의지, 네.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정당 민주주의 수준이 좀 낮아요. 지금 뭐 지역구도 다 저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들도 뭐 더러더러 학살하는 판인데 네. 비례대표의 경우에 사실 저걸 어떻게 좀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 내부의 이런 조건들이 취약한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잘 개선 그래서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의 이런 게 검토가 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은 제도 탓하기보다도 정치인 혹은 정당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될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네. 이런 그 네.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결국 국회의 문제 해결 능력, 네. 조정 능력, 타결 능력, 정책 생산 능력, 그다음에 거기에 지역주의나 이념이나 이런 것이 개입할 수 있는 네. 소지를 줄여 놓는 네. 거 이게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그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센 건지 아니면은 과거에는 막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도 하고 말이죠. 비판도 세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대통령을 흔드는 모습이 많았단 말이에요. 국회 안에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그 국회 심판론, 정치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막
사실 국민들이 들을 때, 아,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과도하다. 그리고 왜 어떻게 원내대표를 멀쩡하게 뽑아놓은 원내대표를 국회법 과정에서 저렇게 막 함부로 저렇게 하시지? 저건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상식을 가진 특히 이제 한국의 지식인 그룹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그 정작 당사자인 국회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거든요. 그럼 거의 뭐 군대 분위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건데 과연 20대 국회가 어떤 판이 짜여지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까? 대통령 견제도 굉장히 중요한 국회 의목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예,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이제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참 정치 해먹기 힘들다라는 말씀,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는 맞아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요컨대 이제 그 반사의 이익을 추구하면 되는 그런 정치 구조니까요. 네. 그 여야가 다 그런 거고. 근데 특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점이 이 가장 큰 문제냐고 한다면 네. 본인이 정치의 한 당사자이면서 정치에. 네. 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맞아요. 정치의 한 네. 당사자잖아요. 네. 네. 국회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 역학 관계를 어떻게 좀 잡아서 어떤 성향, 어떤 정책 방향을 갖는 참모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렇죠. 이 소통 구조를 어떻게 가질 맞아요. 것인지, 이 정책, 그러니까 정치 당사자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죠. 네. 근데 본인은 정치권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양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인식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협력을 구할 사안이 있으면 청와대로 야당을 초청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네. 반복해서 필요하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은데 네. 뭐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가 국무회의 같은 데서 카메라 보고 맨날 또 정치 한 축인 국회나 야당을 비판하는 것으로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그 딱지 붙이기는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국민들은 거기에는 또 요즘은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거는 지금 문제의 성격이 네. 우리 국민과 나라가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성격이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고도 성장하자, 잘 살아보자 할 때는 워낙 그때 빈곤했으니까 말이죠. 네. 그 다른 인권적 요소나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무시하고서라도 밀어붙여서 국가 주도의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으로 뭐 개발 경제를 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럴 때는 그것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워낙 국가의 아젠다의 성격이 네. 고도 성장, 잘 살아보세니까 네. 또 그런 나름대로의 그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좀 하고 살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받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 말하자면 자유롭게 살자. 민주주의적으로 나라를 운영해보자. 이 또한 아주 간명하면서도 그 개혁 대상이 또 분명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이분법이 잘 안 돼요.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죠. 이거는 여의 문제예요, 야의 문제예요.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구조, 이중구조의 문제. 재벌들도 하청 기업 근로자들한테 어떻게든 조금 더 임금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이 사회가 그럼요. 내파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동시에 조직된 근로자의 경우 비조직된 이런 비정규직과 하청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또 예. 양보를 하면서 사회 전체의 틀을 그렇죠.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극화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출산 양극화, 고용구조, 이중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 예.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한 정권 한 정당에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한편에서는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네. 한편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해서 예. 사회적 갈등이나 이 힘겨움을 덜어주는 경쟁력 강화와 복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도 조금 더 걷고 복지도 체계화해야 되고 네. 또 노동 문제, 일자리 문제도 맨날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 할당제 해가지고요 일자리 좀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재벌들은요 다 청년 할당제 3% 비율보다 더 많이 청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일자리 5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1년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은 55만 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한 명도 하시는 분들도 약 20만에 달합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고 근로 조건의 차별을 줄여 나가고 네. 이걸 위해 사회적 합의와 또 행정력을 동원한 이런 체계적인 접근 네.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이라는 게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한 네. 문제를 국가적 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차원으로는 이미 통하지 않는 수단이라는 네. 것과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떻게 진영 논리나 서로 물고 뜯는 정쟁이 아니라 타협하고 조정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판을 만들 것인가. 네. 또 그래서 단순히 국회에서 뭐 여야가 다수 표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서로 머리 맞대고 법안을 조정해내고 협상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서 그런 문제를 들고 오면 그걸 또 수용해서 일부 수정해서라도 반영해내고 하는 이런 고도의 정치력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협치, 가버넌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앓고 있는 문제들을 다 꺼내놓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해법을 찾는 길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하시겠다고 했지만 정상인 것마저도 오히려 비정상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막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모두가 입을 닫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냐. 이번 총선에 그 입이 좀 뚫려야 되는 건데 얼마나 세게 뚫릴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요한 현 정부의 뭐 경제 정책, 또 서민 정책, 네. 또 기타 또 뭐 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서 창조 경제 시대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는 저 아이러니한 일들 뭐 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짚어지고 비판되고 견제돼야 되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비판하고 견제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겁니다. 대안을 비판할 거 만들어야죠. 비판하고 네. 그렇죠. 대안을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또 국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부하고도 네. 의논해서 그렇죠. 지금 특히 국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일들, 즉 실업을 하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그냥 낭떠러지를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와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라든가 네. 또 국민 세금이 지금은 그 굉장히 부실한 기업들 연명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말 더 이상 연명할 수밖에 말하자면 그냥 세금으로밖에 네. 연명할 수 없는 기업은 정돈하면서 그럼 그 자금이 좀 여유가 생길 예,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파릇파릇 새싹처럼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벤처 기업이나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 기업들에 네. 돌아갈 수 있게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 테이블, 새로운 국회의 모델, 새로운 정당 간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대 총선은 이걸 해내기 위한 근데 선거이고요. 지금 보면 조중동 그러니까 힘 있는 언론 저희 뭐 오마이뉴스나 팟짱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소수 언론이지만 한장은 세잖아요. 팟짱 있어요? 아니 처음 듣습니다. 여하튼 보면 지금 전부 북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미사일 쐈다, 로켓 발사했다, 또 뭐 앞서 1월 달에는 핵실험했다. 온통 북한 뉴스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또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이런 거를 다 꺼내놓고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의제와 담론을 놓고 충분한 토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없고 오로지 북한 뉴스만 전부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뭔가 좀 박근혜 정권에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음모론도 또 막 나돌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문제로 그냥 막 그 이른바 안보, 국방 뭐 이런 문제로 그냥 막 그 몰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선거 끝까지 갈 거다. 이른바 신북풍이 이 선거를 뒤흔들 거다.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네. 그거는 저는 국민들이 그런데 그냥 단순히 넘어가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께서는 그걸 다 이미 여러 차례 또 선거 때마다 경험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동시에 봐야 될 것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가장 실패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란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역량도 부족하고 전체주의적인 이런 나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있는 그 주민들이 얼마나 겪는 고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뭐 핵무기 개발하면서 저걸 체제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할 만큼 해봤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네. 근데 반복적으로 저렇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또 제재도 하고 저런 도발이 저지돼야 된다는 국민적 인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체제 경쟁에서 이제는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잖아요. 그럼요. 예, 1인당 GNP를 공식 통계만 하더라도 50배가 더 많아요. 네. 뭐 비공식 통제로 따지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북한의 저 문제 일으키고 계속해서 도발하고 하는 부분을 억제하고 막으면서도 한반도 전체의 관리자는 우리 체제 경쟁에서 네. 이긴 우리 대한민국일 수밖에 네, 없다라는 그렇죠. 이런 책임의식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또 주변의 주변의 강대 국가도 어떤 그 자세에서 협상을 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보고 저 나쁜 나라니까 무조건 없애자, 무조건 갈아치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체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 전체 통일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하고 또 우리에게 유리한 국민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말하자면 뭐 색깔론 비슷한 거로 떼워 넣어서는 그건 또 한 번의 그 최후의 보루에 대한 안보마저도 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되게 만드는 길 아니겠어요? 국민들 그런데 속지 않을 거고. 국민들이 지금 좀 답답해하는 게 아니 멀쩡한 개성공단 놔두지 왜 그거를 없애고 그래 이런 비판을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비판도 있고요. 네. 동시에 그러니까 뭐 수소탄 뭐 실험까지 네, 한다 뭐 이제 네, 이런 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걸 달리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오죽하랴 이런 견해도 있어요. 뭐 여론조사해 있었죠. 보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럼 김성식 당신의 의견은 뭐냐? 저는 개성공단은 유지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정말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가 강경한 정책을 써야 될 때가 있을 때 네. 또 레버리지로 남겨놔도 좋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예. 요컨대 우리는 북한의 무슨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면 해결될 거라는 이런 생각도 저는 옳은 그럼요. 생각이 예, 아니고요. 예. 그러나 무조건 뭐 매도하고 뭐 체제를 다 내일이라도 바꿔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옳지가 않죠. 결국은 예전에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예전에 북방 정책을 했던 노태우 네, 정권 때 북방 정책을 했던 아주 그 개방적인 자세 있잖아요. 네. 그 점의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네.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상황 관리를 하는 특히 이제 우리는 동북아 정세를 또 책임져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역할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제, 군사, 안보 사실 좀 짚어보고 싶은 정책적 과제들을 다 짚어봐서 저는 정말 속이 후련한 인터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정당과 총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늘 30% 후반, 그러니까 뭐 40%까지 가다가 선거 앞두고 조금 이게 특히 이제 국민의당 출연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 10% 정도 빠지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뭐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30%, 35%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10%대, 그리고 정의당은 그 5에서 6%뭐 이 정도.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그런 기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제야 원로들께서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초박빙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연대를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연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김성식 최고위원께서는 좀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이제 그런 그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도되었죠. 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국민들도 식상해하고 비판도 많았고 또 여권표는 여권표대로 결집이 돼서요. 네.
그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는 뭐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당시 이제 그 민주당의 내부 네. 보고서 19대 총선이 끝나고 내부 보고서도 우리가 이명박근혜라는 구호로 총선을 치렀는데 국민들은 그런 식의 그 딱지 붙이기보다는 야당이 좀 더 혁신되는 모습, 네. 야당이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었다. 네. 당시 공천도 너무 개파적으로 치러졌다. 이런 내부 보고를 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야당도 좀 혁신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한참 가다가 또 뭐 서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온 거죠. 예, 또 그것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혁신 전대를 하자고 하다가 네. 이제 안 돼서 네. 탈당하고 나오니까 네. 즉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새 정당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당이 탄생돼 가니까 설마 되려 하던 정당이 탄생돼 나가니까 야당도 자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컨대 이제 결국은 혁신을 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거가 핵심이지. 뭐 이렇게 그 야당들이라고 해서 뭐 집권당이 아니면 다 야당이니까요. 그 네. 야당들 표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을 하면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더민주의 경우에도 통합 때는 이제 우리 국민의당을 흔드는 뭐 정치 효과도 있으니까 네. 세게 밀다가 후보 단일화 논의로 가니까 그 선거구 나눠먹기 연대는 안 한다라고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이미 오래전에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며칠 전에는 이제 정의당과도 이제 그런 논쟁이 붙었다가 뭐 정체성이 다른 정당하고는 어떻게 선거 연대가 가능하겠느냐 네, 이렇게 네. 해서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참으로 모욕적인 그런 네. 얘기를 했다라고 맞받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저는 기왕에 앞으로 야권이 보다 풍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정권 교체의 에너지를 더욱더 높여놓기 위해서도 한 번은 제3정당 혁명을 통해서 야권 기존 야당의 틀에는 또 기존 야당의 노선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지지층을 합리와 상식의 지지층을 국민의당이 제대로 담아 나간다고 한다면 그 또한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여야가 한번 구도가 짜여졌다고 어떤 당이든 새로운 당을 해보겠다는 당이 나타나면 다 그 여당한테 유리하니 무조건 못해라, 하지 마라. 이 논리도 조금 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가 있죠. 독과점을 있어서 네. 그 분야가 뭔가 혁신이 잘 안 될 때는 새로운 가게 혹은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서 전체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전 저희 국민의당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새로운 슈퍼가 문을 열고 그 집이 할인을 세게 하면 그 집으로 몰리죠. 제가 아줌마로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자면 이번 4.13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도 가능한 거 아니냐, 정치권 빅뱅이 오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다여 다야 구도가 되면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인물일까요? 뭐 그런 이제 각 정당마다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1, 2번 주장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어보신 주장이에요. 이제 여당은 이제 야당 의석 늘면 나라가 불안해지니까 주지 마라. 우리가 이제 제일 뭐 유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네. 맨날 들었지만 뭐 별로 유능하지도 않고 뭐 설사 야당이 과반수 된다고 해서 나라에 큰일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야당은 이제 맨날 그래요. 다른 정당에 표 주면 또 여당한테 어부지리 주니까 우리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고 우리가 더 어떻게 경제적 정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내부 그 정당의 풍토나 이런 걸 어떻게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잘 못하고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존 두 당이 독과점을 유지하려는 네. 논리로 계속 써온 거고. 정치의 독과점. 예.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한동안은 이제 그럴 수 있겠다는 차원으로 투표를 해온 것도 사실이죠. 네. 근데 이번에 19대 국회 보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안 됩니다. 또 이제 1, 2당 중심의 투표를 하신다면 그거는 네. 기득권 정당의 협박에 또 한 번 혹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그래서 후에 막급인 정치판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민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번은
정치의 세판짜기에 국민의 주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네. 또 우리 국민의당에 투표를 해주신다면 기득권 정당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승리하시게 되고 선택권이 넓어지고 네. 정당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고 좋은 정치, 새 정치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 또 더민주도 내부적으로 패권 싸움이나 하고 또 진영 논리로 국민들한테 우격 따짐이나 하고 네. 우리는 잘했고 쟤들은 무조건 틀렸어요. 이런 식 논리가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격다짐 논리가 통하지 않는 국회가 예, 예. 만들어질 수 있다. 다음 주제 좀 여쭤볼게요. 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김한길 의원이 선대위원장 사퇴하신 데 이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그런 논리와 조금 반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연대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수도권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좀 선 편인데요. 당 내에서는 김한길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 분의 또 나름대로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네. 제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동네를 이제 이렇게 예비 후보로서 많이 다녀보면 네. 이번에 저 홍역을 치르면서 당이 바로 서고 누가 정말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해 노력했는가라는 것이 좀 드러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한 주민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말 정치 구조를 바꾸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걸 못 바꿔서 탈당까지 한 분들 또 새로운 또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당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맞도록 당당하게 선거가의 유불리를 떠나서 당당하게 이렇게 가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도 1, 2번 막 투표하면서 정치가 안 바뀌고 세상이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은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 창당할 때 많이 지지하지 않았느냐. 네. 그동안 그렇게 정체성을 잃고 흔들린 것 때문에 더 떨어졌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안철수 대표 특히 전체적으로 국민과 함께 정치판 자체를 바꾸는 우리의 소명대로 뚜벅뚜벅 가겠다. 그렇게 해온 것이 이제 좋았다.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라. 네. 이제 이런 평가를 많이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길로 갈 거예요. 근데 김한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여기서 죽더라도 허허벌판에서 광야에서 죽어도 할 수 없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원내 교섭단체가 목표다라고 했을 때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정권의 폭주가 이어지는데 거기서 원내 교섭단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어쨌든 새누리당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야권이 협력하는 것이 더 좋다. 이제 이런 주장 노선인 건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미 오늘 저는 오랜 시간 네. 그냥 단순히 그 국회 임무를 바꾸는 거, 또 기존의 여당, 야당, 그러니까 기존의 여야 거대 정당이 네, 한석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새누리당의 확장성을 막으면서도 네. 제3정당 정치혁명을 통해서 국회에 유력한 원내교섭단체가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못되어 온 국회 정치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부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은 창당했고 그런 정강 정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 예, 창당 목적에 충실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광진갑구인데요. 여기는 공천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당 후보가 새로 정해지는 겁니까? 네, 그 문제는 아직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저희 국민의당은 이제 이번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네. 저희 나름대로의 홍역 속에서 국민이 저에게 주신 창당 정신과 그 소명을 네. 재확인하게 되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열심히 가게 될 것이고요. 네. 또 뒤늦게 여러분 보시지만 지금 뭐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나 더민주의 공천 과정이 네. 정말 일정한 상식적인 뭐
금도의 수준까지 넘어서서 지금 뭐 아주 뭐 파란만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자체가 기득권 양당 구조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아니 숨기려는 가감없이. 최소한의 이 커튼도 치지 않은 가운데 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많은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이 국민의당 같은 정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국민의 편에 서는 정당 하나, 비록 약하더라도 네. 교섭단체를 넘기는 제대로 된 정당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판단을 더 많이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영 장관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당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걸로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취재를 해보면 새누리당 안에 그런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렇게 써드리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새누리당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정말 개혁적 보수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이번 총선에서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우리 정치가 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시대에 맞게 분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네. 집권당이니까 사실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 분화가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을 뿐이죠. 신문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사실상 분당이다. 예. 내용적으로는 분당인데 물리적으로 분당이 안 됐을 뿐이라고 다 기사를 쓰고 있는 것도 네. 바로 이제 집권당 권력과 연관된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야권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미 분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야권 분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판이 개편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정치 개편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동안 지체되고 미뤄왔고 내부 혁신을 잘 못함에 따라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네. 이제는 그 숙제할 능력마저 없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개편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네. 이번에 이제 자기 손으로 뽑았던 원내대표를 대통령 한마디로 잘라내고 그 문제를 지금 마지막에 공천판까지 끌고 와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스스로 물러나 달라, 잘라 달라라는 이런 그 공방까지 하는 이 지경에 이르는 것도 네. 저는 그 맥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판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 총선 전에는 크게 봐서 이제 야권이 재편이 되면서 한국 정치 재구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20대 총선 자체에서도 많은 무소속 형태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걸어왔던 분들이 출마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총선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조리로 가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네. 이제 과거의 잔영 때문에 좀 권위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그 보수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게 아니다. 진짜 보수라고 한다면 진짜 이념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주권, 그렇죠. 자유주의적인 권리를 네.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부분은 사실은 양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동안은 지역주의 정치나 여야 간의 기득권 양당 정치 때문에 이게 억지로 봉합되어 온 거죠. 이게 터져 나가니까 같이 터져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정치가 그렇게 다원화되어 가면서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국민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식과 합리의 국민들, 그다음에 조직되지 못해서 대변받지 못했던 국민들 대변하는 이런 대변 사각지대, 네. 대표 사각지대를 대변하는 또 이런 문제 또한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국민의당의 그 시대적 소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연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하시기 전이고, 사실 새로운 정당 좀 해보시려고 하다가 안철수 대표가 느닷없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 다시 또 이제, 그냥 저한테 그때 그러셨어요. 봄이 오면 다시 만납시다.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새정치는 특정 개인의 독점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합니다만,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있습니다. 그것이 2012년 안철수 현상으로 터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안철수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철수 현상이었다라는 것에 목도하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정치의 기반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건 다들 지금 길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 헤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김성식 최고위원은 그 일단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네.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또 국민의당의 새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할 수 드리지만 그럼 다른 정당은 아예 새 정치를 또 혹은 정치적인 변화, 자기 혁신을 못할 거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꽉 막혀 있을 때 두 당이 오랫동안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싸우면서 지역적으로 담합하면서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한 이 상황 속에서는 한 번의 변화 촉진제, 한 번의 국민 주권의 해초리가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번에 유력 정당으로 선택받게 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새누리당도 더민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서로 머리 맞대고 그 좋은 정책을 위해서 논의하게 되고 표 되는 얘기만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슬쩍 안 하고 공약 막 바꾸고 여당일 때 딴소리하고 야당일 때 딴소리하는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정당들이 정직하고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싸워서 우격다짐으로 반사이익이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결국은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점. 책임져 나가는 이런 정치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현상은 국민의 것인 거고요. 네. 안철수 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거고요. 안철수 의원이 한 달 전인가 인천에 가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정말 이 정당에서 어떤 분이든 미래 국민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경영할 꿈을 함께 경쟁하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자기 혼자만의 점유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확대돼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자면 많은 정당들의 여러 후보들이 분투하고 있는 선거입니다. 어떤 지역은 뭐 후보자만 12명 뭐 이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앞서 제가 뭐 하나라도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기초연금 30만 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뭐 공공복지에 쓰는 정책을 해보겠다.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국민들이 투표하려면 좀 이렇게 열정을 좀 다해서 정치를 보고 싶어야 되는데 여전히 무당파층은 30%가 존재하거든요. 이 정치에 관심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에 관심을 갖게 정치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투표하고 저는 싶을까요? 사실 뭘 걱정을 하느냐면요. 네. 국민들의 정치적 분노는 100% 저는 뭐 이해합니다. 제가 이 후보의 복장이 아니라 네. 시민의 복장으로서 이런 후보의 복장을 보는 입장에 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신 뭐 누리려고만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야? 뽑아주면 문제 해결 능력 있어? 그걸 어떻게 당신이 입증할 거야? 저는 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때로는 쌀쌀한 우리 유권자들의 눈초리를 저는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자세가 없다면 과연 뭐 의석 하나의 선수 쌓기에 뭐 그렇게 정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미워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30% 내지 50%를 물갈이를 했어요. 네. 지금 각 국회 때마다 초선 의원 비율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현역 교체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정치가 바꿔졌나요?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더 나빠졌습니다. 더 공천권자와 혹은 또는 어떤 패권 그룹 혹은 또 권력 여기에 더 눈치를 보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자기 정체성도 안 맞는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임시로 모면해 나가는 이런 정치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사람을 단순히 바꾸는 걸 넘어서서 이 정치 구조를 한번 바꿔봐야 된다니까요. 정치 구조를 예, 바꾸자. 그러니까 2자 구도에서 3자 구도로 한번 바꿔주셔서 국회 권력이 작동하는 틀 자체를 바꿔주셔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주권의 해초리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주권의 해초리를 들고 싶어도 네. 지역으로 딱 나눠먹게 하고 있는 정치 구조가 계속되면 해초리를 때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텃밭 지역에서 진실한 사람 이야기 들어가면서 공천이라도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멀쩡한 분들이 그 무슨 황당한 모습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바꿔야죠. 사실- 정치 틀 자체를 공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속에서 또 한 번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냉엄한 경쟁이 있구나. 그러면 정책도 잘하고 정치하는 자세도 달라져야지. 이렇게 해서 모든 정치 플레이어들의 행동 양식을 바꿔주시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저희 팟짱 김성식 최고위원 편을 여러 군데에 퍼뜨려 주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역 구도에 갇혀서 계급 배반 투표. 제가 막 말까지 더듬습니다. 계급 배반 투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노동자 계급인데도 그냥 나는 호남이니까 호남, 나는 영남이니까 영남, 뭐 이렇게 찍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런 관행적인 투표 행위가. 이번에는 좀 그걸 좀 바꿔야 될 텐데, 여전히 이 계급에 기반하지 않는 투표 양태, 이것도 좀 정치권에서 좀 솔직한 목소리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번 20대 총선이 또 뭐 옛날식으로 대충 치러져서 또다시 이제 옛날의 국회의 모습보다 더 심한 국회의 모습이 반복되는 판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5년 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몇 개가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아 있을까요? 또한 더욱더 자동화는 진척되면서 과연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역동성마저도 줄어들고 활력마저 줄어들면서 모두 이제는 내 거 손대지 마. 내 거는 하나도 내놓을 수 없어. 각자 구구도생하는 이런 판으로 돌아가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려는 시민적인 노력은 사라지게 되고 네. 대의 정치는 또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질서, 안보 질서 격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나요? 끔찍합니다. 예,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만은 정치하는 행동 양식, 정당들이 정치하는 그 기준들 이 자체를 파괴를 시켜줘야 돼요. 낡은 기준들을.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좋은 정치를 해 나가는 어떤 틀이 만들어질 거고 동시에 정치인들은 그런 시민들의 회초리 또 절박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해 나가는 이런 그 시기가 좀 오랫동안 돼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때 뭐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누구를 영입하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하고 뭐 또 가짜 공약을 흔들어대고 책임 못 질 공약 막 배포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힘들어져 있는 우리 국민의 삶,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 있는 정치, 이마저 또 반복되었을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믿음의 붕괴. 네. 각자 알아서 경쟁하자는 이런 판. 근데 이거는 사회적 약자한테는 더욱더 힘든 판이잖아요. 그건 강자의 논리잖아요. 예. 우리가 가치관이 이렇게 다 전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당도 정치인들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성찰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사 표가 안 되더라도 정직하게 임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존에 1, 2번 찍는 이런 반복되는 선택을 넘어서서 한 번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저희 국민의당과 더불어서 어떻게 정치혁명을 기득권 양당 정치를 한번 깨트려서 3자의 국회 정치를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저희가 원래 오늘 40분 예정을 했는데 지금 73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꼬르꼬르 소리가 나는데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을 평가하실 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유념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허망할 때가 많이 있죠. 나 이 사람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 드실 때 많을 텐데요. 역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역사,
역사를 지켜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지켜보면서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은 세 곳입니다. 여성 특구는 서울 용산구, 20년간 열정적으로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쓰라린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거 뭐 잘 아실 텐데.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평가하시자면 국민 편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 강용석 변호사를 용산에 보낼 때부터 직감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마지막까지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